자, 프린트 풀어보죠.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로부터 C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친 거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따라서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A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소가 매도한 후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취소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X죠.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갑이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네요. 3번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후손 개시 선고를 받았는데 까지 끊어보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이건 고려해야죠. 왜냐하면 수령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도달이 되므로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하더라도 취소를 안 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O 맞는 질문이죠. 5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유권대리로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이죠. 6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본인을 사칭한 경우인데 이것이 유효한 현명이냐 아니냐 문제는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고요. 주어가 대리인이죠.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현명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6번도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7번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 수권대리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 X입니다. 공동대리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의사결정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8번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X입니다. 해설은 넣었지만 본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년후견 개시가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려면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를 받아야 되겠죠. 9번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한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상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언제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는 아니기 때문에 9번은 X가 되는 거죠. 10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X가 되네요. 11번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이 할 것을 필요로 한다. X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갈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이 갈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2번 판례에 의하면 대리권은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는 구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진도를 나가야죠. 오늘은 표현들입니다. 표현들. 238페이지죠. 일단 표현대리는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런 의미겠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려면 그럴 만한 사유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개념은 이렇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수여하지도 않고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갑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유의하실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영업부장이다, 상무다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주의하실 것은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라는 말은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수권행위라는 것은 뭐에만 존재할 수 있죠? 임의 대리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요건에서 가 해가지고 수권 사실의 통지 표시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를 읽어보는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지문은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고요. 효과 본인이 책임지고 4번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에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어디에는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끝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유는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간단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럼 개념이 이렇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되고요. 요건은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결론은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다 뭐가 될 수 있냐면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론은 뭐죠? 종류 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언제 선의 무과실이냐면 대리 행위시에 있으면 된다. 끝이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요건해 가지고 기본 대리권의 존재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현명조차 없었다면 아예 뭐가 아니죠? 무권 대리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표현 대리도 될 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 본인을 사칭한 것이 현명이 되려면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대리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아예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므로 아예 뭐에 못 들어와요? 무권 대리에 못 들어오니까 뭐가 될 수도 없어요? 표현 대리 될 수도 없다. 그런 취지고요. 두 번째 판례는 아예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판례는 뭐냐면 투자 상담사입니다. 투자 상담사라는 직업은 아예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경우니까 이 사람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권한을 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넘겨보시면 판례는 뭐냐면 종류불문.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4번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 선의 무과실이냐? 대리 행위시를 기준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들이 법정들이 모두 다 적용되게 됩니다. 우측에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닥 중요한 판례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대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뭐죠?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이다. 끝이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요건 간단하게 나와 있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들이 법정들이 모두 다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본인과 표현들이 사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표현들의 효과에서 1. 본인의 표현들이 주장인데 본인이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얘기고요. 책임지고 싶으면 추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본인은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2번 무권 대리로서의 효과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자.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도 굳이 표현 대리지 아닌 여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이여 무효인 법률행위도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2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일 것을 필요는 없다. O 맞고 저녁에다 그냥
종류불문 이런 말을 쓰고 있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언제를 기준하죠?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4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 맞는 질문인데 이런 취지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인데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을이 표현 대리다라는 사실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과 같은 전득자는 을과 거래한 바가 없는 사람이니까 정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 을이 표현들이란 사실은 누구는요? 정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들의 성립은 무권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처음부터 대리권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는 성립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냐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맞는 질문이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250페이지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1절 무효와 취소에 의해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무효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취소란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말이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이긴 하는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1번 본질상의 차이는 뭐냐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누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가 없다. 취소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뭐죠? 무효가 된다. 2번 소송상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누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가 없지만 취소는 일단 뭐죠? 유효한 거잖아요. 따라서 주장을 해야 비로소 고려해주고 만약에 취소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3번 보종상의 차이는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의 제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되게 돼서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나와서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252페이지에 법률행위 무효가 나옵니다. 일단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다. 효과 무효가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물론 이행하지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포하겠죠. 다만 이행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한다. 이게 뭐죠? 1번 부당이득 반환 문제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인데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있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첫째,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지 누굴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칙은 절대적 무효.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고요. 비진입 표시거나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면 뭐죠?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해요. 원칙과 예외입니다. 그죠?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다.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다. 병은 항상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냥 무효다 그러면은 왜 무효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특별히 왜 무효란 말이 없다면 제3자는 뭐예요? 전혀 보호하지 않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를 떠올려야지. 여기서 자꾸 이런 걸 떠오르시게 되면 뭐죠? 틀리게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무효는 뭐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별말 없으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리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예외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중이요 문제는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무효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무효의 종은 또 나왔네요.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원칙적 무효가 절대적 무효.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나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 무효는 비진입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 두 가지밖에 없고요. 모든 무효는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재판상 무효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에서 137조만 이해하면 되는데 제가 읽어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한다. 원칙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해서 예외적으로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2번 예외적으로 일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1번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가분성이 있고요. 2번 그러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답은 예외적으로 일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4번 판례는 바로 불판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중요하죠.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무효를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 무효를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물론 예외겠죠. 가장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무권대리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과 없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고요.
두 번째 오늘 할 거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도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고요. 세 번째로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시기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서 보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일단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저번주에 무권대에 대해서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이나 시기는 우리가 법률의 부관에서 바로 볼 거고요. 이 시간은 뭐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다. 요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답변해가지고 법적 취급이 나옵니다. 1.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일단은 뭐죠? 무효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 원칙이고요. 다만 넘겨보시면 2번에서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2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는데 우리 판례가 이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방 한쪽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중도금 지급 전이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와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5번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기타 해가지고 첫째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되는 순간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되고요. 2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가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만 싹 무효가 때문에 그렇고요. 3번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불허가 처분이 확정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2번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말자라고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답은 5번이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1, 2, 3, 4번은 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됨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무효행위 전환이 나옵니다.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큰 의미가 없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모습이 나옵니다. 1번 불요식행위든 요식행위든 다른 행위로 전환이 되면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됩니다. 2번 요식행위로 전환해가지고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번해가지고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나와 있죠. 1.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2번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양자 입적으로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혼인에 의해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요 세 가지에서 정보를 두 가지를 끌어냅니다. 요 세 가지가 모두 가족법이죠. 따라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 친족 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정보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해가지고 비밀증서의 유언인데 대표적인 뭐죠?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효행위가 전환이 됐을 때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고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다는 점하고요.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나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긍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첫째, 불가능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추인할 수 없고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못하지만 우리 판례가 전환은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긴 한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인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데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거든요. 이것도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죠. 첫째,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인이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능하고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절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타이트하게 좀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취소가 나오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입니다. 따라서 취소란 효과가 발생된 후에 하는 것이므로
2번의 1번처럼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철회와 구별되게 되고요. 2번 해제는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될 문제고 우측에 맨 위에 핵심 판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제된 후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 등을 이유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꼭 결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종류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고 볼 필요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취소권이 나옵니다. 1번 취소권자에서 첫째,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2번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3번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지만 항상 조심할 것은 누구죠?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취소의 방법에서 우측에 상단에 보시 1번 취소의 대상은 물론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방법, 원칙,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큰 의미는 없죠. 4번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거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사해행위의 취소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행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 큰 의미 없고요. 3번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기시면 이제 취소의 효과해 가지고 141조에서 1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번 미치는 범위 큰 의미 없고 산단에 3번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상대성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만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경우에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에 4번 부당이득 반환인데 시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는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 나번에서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반환범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전부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일단 현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계상할 때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 같은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만 소비된 거고요. 생활비로 냈다, 병원비로 냈다 같은 건전하게 소비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된다는 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다만 그 일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인데 의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요건에서 1. 일단 취소권자가 추인도 합니다. 다만 조시하실 것은 2번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법정들이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 해야 되고요. 4번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해야 합니다. 효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마지막에 주의하실 것은 취소권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법정 추인해 가지고 묵시적 추인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러한 6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요건에서 1, 이것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행의 청구가 추인되려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 비로소 추인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도 법정 추인이 되는데 이것도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사기친 놈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두 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 유무가 없어야 되고요. 효과는 일반적 추인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취소권의 소멸에서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146조입니다.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언제부터 3년이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고요. 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언제부터 10년이냐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더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내용은 이거는 소멸수요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넘겨보시면 이제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5죠. 2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5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취소된 법률행위가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물론 반환해야 되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X.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아들이 미성년인 자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이 X가 됩니다.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 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